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전일에 이어서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미국발 악재로 미국과 유럽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요.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개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유로존 경제 지표가 부진을 보이는 등 악재가 소출하면서 뉴욕과 유럽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미국에 의한 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감이 조금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안감이 좀 확산 내지는 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뭐 그 달러화의 강세 조금 좀 지속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어떤 그 전쟁 내지는 뭐 공습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어떤 그 변화 있죠. 유가의 강세가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의 약세 분위기는 어떤 경제 지표의 둔화에 의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적 요인이 강했다라는 부분을 주변 변수의 변화를 가지고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한편 그 유로존에 대한 경기 둔화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 그리고 그 글로벌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 일단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시리아에 대한 공습 분위기 일단은 미국 쪽보다는 유로존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또 가깝게 되니까요. 조금 더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시리아 공습 과연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추세의 하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추세는 지속되되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의 사례를 좀 돌이켜 봤을 때 일단은 좀 일시적인 어떤 좀 지나가는 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나가는 비 역시 피해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 피해 가야 된다는 관점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외 변수인 미국 금리 인상이나 유로존 경기 문제, 엔화 약세 이슈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죠. 그동안 지속되어져 왔고 현재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내 변수 위주로 시장이 전개가 될까요? 예,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의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들.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우리 김동현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외 변수, 이때까지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해왔던 그 변수의 어떤 그 추세의 변화는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일단 대외적인 변수가 없다는 얘기는 시장의 흐름은 지속된다는 것, 시장의 추세는 지속된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맞고요. 이런 상황들의 연속성에 의해서 다만 국내적인 이슈에 시장은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자아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 긍정적인 상황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유로존의 경기 둔화 분위기와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중국의 어떤 그 경기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큰 흐름에서는 흔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대외적인 변수가 그렇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시장은 대내 변수에 집중을 할 텐데 대내 변수 큰 변화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대내 변수 조금씩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시장 내 국내 경기 부양 관점으로 계속되는 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신호탄을 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한전부지를 입찰받은 현대차에 대한 우려도 큰 전망입니다. 특히나 대형 수출주들은 환율 영향으로 4분기 때 실적 악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관전 포인트 확실히 상이하게 좀 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이 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이슈 그리고 대부분 경기 민감 대형주들 일단 우리 시총 상위주 다 살펴보시면 대부분 경기 민감입니다. 그 우리 시장 내에서도 사실상 70% 이상이 경기 민감주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경기 민감주들 결국에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대외 변수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시작되는 것이 미국의 경기가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둔화는 언제쯤이나 해소될까. 이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 대형주들의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일 것 같고요. 이 분위기에 대한 가장 빠른 힌트는 결국은 환율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환율의 변화. 지난 밤에도 좀 살펴보고요. 어제 우리 시장 내에서 환율의 움직임 살펴보면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과거에 보였던 우리 현재 주식시장의 추이가 큰 흐름에서의 추이는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번 대형주 실적 시즌 삼성전자 이슈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전체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대형주들의 실적, 대형주들에 대한 관점은 대외 변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이번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그 주가가 표출되는 주가가 큰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 부분 속출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문제는요. 그 주가의 상승을 뒷받칠만 할 만한 그런 실적 과거에는 전망이었지만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는 시절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실적 확인이 이번 실적 시즌에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 여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결국 실적의 지속성 여부에 중소형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번 3분기 특히나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그저께와 어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글로벌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또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오늘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장은 그렇게 하락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보합권 양상에 좀 머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난밤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하락할 분위기 나타날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리아 공습에 의한 영향 부분들 이미 어제 우리 시장 내에 일정 부분 좀 반영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 뭐 어제 사실은 그 PMI 지표가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크게 반응을 못했던 이유 그 부분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요인이 강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내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요인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하락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주축에는 아무래도 우리 내수 부양 중심의 경제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 중심의 그 시장 환경 부분들 대내적인 변수에 집중을 하면서 좀 차별적으로 그 대형주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래야 되겠죠. 그 실적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확인 작업 시장 내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IT 관련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조금은 좀 다소간 좀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아닌 다소간 좀 그 매수 관점을 좀 보류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화요일 관심주였던 영흥철강이요. 지난주 목요일 고가 기준 2,655원을 찍고 4.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비록 5%에는 도달하지 못하셔서 무승부가 되셨는데요. 따라서 전체 승률 24승 22무 11패가 되셨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영흥철강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침에 항상 조금 밝은 분위기에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밝게 인사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아침은 항상 조금 처지죠. 자, 그런 분위기 제가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또 그렇게 탁 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자, 시장 상황이 여파죠. 바로 철강주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세아베스틸 그리고 현대제철이 낙폭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 대리점인 역할을 하는 곳 아니면 똑같이 원재료 자체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가격 권역에서 곧장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봉상으로 그 다음 지지점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이 2,420원대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지금 계속적인 해석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뚫기 힘든 자리였고요. 그 자리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수의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자리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를 딱 달성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졌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제가 관리를 조금 해드렸을 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5%를 달성하지 않고 4.3%까지 올랐다가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AS를 해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관점에서도 좀 더 홀딩 하시자. 거기에 대해서 가격 권역만 제가 조금 잡아드리면요. 2,450원대 기준으로 보세요. 이 2,450원이 금일 시장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2,450원을 이탈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때는 하단 또 가격대가 2,300원입니다. 그럼 그 가격대 벌써 또 150원의 계리율이 조금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2,450원 그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흥철강 이렇게 예스 들어봤고요. 오늘장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즘 종목 할 게 없죠. 참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어떤 종목 골랐을까요? 네, 제가 오늘 골랐던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방통법, 지상파 광고를 한다 안 한다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사실상 있고, 그리고 또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종목을 조금 골라와 봤습니다. 일단 SBS 컨텐츠 허브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기 회복에 대한 표면적인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죠. 자, 하지만 지수상의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8월 달까지는 85, 90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흔히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기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광고를 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 자체가 표현이 된다고 해서 이상이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내고요. 100 이하면 지금은 기업자들이 조금 위축된 심리를 나타내는구나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광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 자체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광고 지수가 올라가야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8월 달까지 90, 85를 기록했던 그 지수 자체가 9월 달이 되고 난 다음에는 110 이상으로 올라왔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업자들이 볼 때는 경기에 대한 부양 자체, 이번 초이노믹스는 상당히 신의 한 수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자, 광고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광고를 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든지. 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광고를 하는 기업이죠. 광고를 하는 기업인데,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광고를 하는, 모바일 쪽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자, J콘텐트리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J콘텐트리도 지금 쌍바닥권을 길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J콘텐트리라는 주가 자체는, 항상 원래 방송이 그래요. 방송이 광고에 대한 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상태인데, 그런 광고 시장 활성화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 탄력이 붙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젤리기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 상승 파동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바닥권을 이미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매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상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죠. 케이블 방송을 보시다 보면 10분, 15분 단위로 갑자기 광고가 뜨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지상파에서는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법안이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끼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되면 금상첨화로 주가는 크게 날아갈 수 있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은 광고 시장 활성화만으로도 이 SBS 컨텐츠 허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가 추이 같이 한번 보면서 차트적인 맥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월봉이 어떤가요? 자, 항상 고가 기준으로 해서 수렴하는 모습이죠. 꾸준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분위기죠. 광고 시장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컨텐츠 미디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지금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상승을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가서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이고, 하단 권역에서는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서 일봉상의 수급적인 변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자, 투매 과정이 일어났던 게 바로 기관의 투매가, 그리고 외국인의 투매가 동시에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관의 투매가 이루어지고 외국인은 사는 포지션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상태죠. 하지만 기관의 물량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릴 때 누가 들어옵니까? 지금 다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눈에 띄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관이 고점에서 계속적인 매수를 할 때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팔고 나가는 부분을 나타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맥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급의 맥점 자체에서 다시 한번 매도세를 보이고 난 다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주가상에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에 대한 자리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겠고, 가장 좋은 맥점 자리는 지금 14,800원, 15,000원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16,15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하단에 15,5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5,500원이 깨지고 또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14,800원까지 자리는 보이죠. 그 자리가 맥점 자리니만큼 그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SBS 컨텐츠 오브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구나.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이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강연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시. 네, 강연회는요, 이번 주 일요일날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이죠. 오목역 있는 데서 진행을 하고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셔서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SBS 콘텐츠 허브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을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센터의 정희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시작은 어느 정도는 좀 약하게 시작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결론들이 좀 나오냐? 중요한 건 일단 글로벌리한 경기 우려감에 대한 전일의 미국 지수의 하락, 역시나 이 국제 유가가 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 시리아 공습 소식 등으로 이 국제 유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이 되는데, 보통 이 유가가 좀 상승이 되면 경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체 지수가 좀,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약하게 나오는 이유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쪽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죠. 이 전차 쪽에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내부적인 어떤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글로벌리,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이 우려감들, 그러니까 이 경기 우려감, 그리고 이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속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이 긍정적으로만 좀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제 낙폭이 좀 나왔고 그저께도 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낙폭을 좀 오늘은 되돌릴 만한 날이 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좀 빠진다면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이 불안감들이 좀 엄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돌릴 만한
어떤 이 모멘텀들이 작용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외국인의 이 매도 폭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특히나 추석 연휴 이후부터 지속적인 이 외임 수급의 악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기관 수급 역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대한민국 증시의 상승을 좀 가로막는 장애물로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근에 유로존의 이 경제 지표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6개월째 하락이 되면서 제조업 자체의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최근 동조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그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다시 좀 돌리는 데는 아직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수급 상황 그리고 환율, 대외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역시나 좀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틀간의 약세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틀간의 약세폭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쉽게 판단하기에는 역시나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62% 내린 16,105.56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특히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 넘게 오늘은 반등하고 있네요. SK텔레콤 역시 1%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 기아차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5%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늘 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 E&M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가까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PB께서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지수 조금씩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요, 먼저 강세 업종들, 통신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업종들, 그다음에 지주사들, 그다음에 제약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약세의 움직임인 섹터가 더 많습니다. 증권주들, 은행주들, 또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관련주들, 또 자동차 관련주들, 또 해운 관련주들은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가장 좋은 쪽 한번 보자라고 하면, 우선은 특별하게 강한 움직임보다도 통신주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소하게 가장 잘 움직이고 있죠. SK텔레콤이 1.3%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KT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주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웅제약, 광동제약 강보합권이고요. 지주사들 LG 같은 경우나 현대글로비스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일부, 특히나 LG그룹주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 LG노텍, LG전자는 모두 강보합권인 반면에 삼성전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그동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약하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 모두 약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종금증권만이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가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겠는데요. 오늘 게임주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대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아무래도 그 휴대폰 후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니 해도 그 결제 관련주들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G 이니시스 5.6%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날, 코나아이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태양광 관련 업체 오성 LST라든지 S에너지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액토즈 소프트, 넥슨 GT, 조이시티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은 4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상승한 1,040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1원 60전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만 이후 소폭 반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 1,04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국과 아랍 동맹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를 공습하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된 점이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 약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만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달러원은 달러 N보다는 호주 달러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달러 N은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호주 달러가 예상보다 호주 달러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중국 지표에 반응하면서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달러 원은 어제 장중 한때 1,038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새벽 호주 달러가 다른 상품 통화들과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의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 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41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주변 변수에 대한 민감도는 달러 N보다는 호주 달러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된 이후에는 호주 달러가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새벽의 저점인 0.8828달러를 하향 돌파할 경우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달러 원은 오늘 1,043원 90전이 1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인 1,042원 50전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1,043원 90전이 상향 돌파된다면 지난 19일의 장중 고점이었던 1,047원 90전이 2차 저항선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들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상들은 미 경제 지표 호조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52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을 유지한 점은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제 달러에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108.99엔까지 상승하면서 미 경제 지표 호주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달러 엔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새벽에 지정학적 불안감이 오늘 아시아장에 반영된다면 엔화의 강세와 상품 통화 및 아시아 통화 약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선반영되었다면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요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달러 원은 하락 시에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입니다. 급락 후에도 반등 없이 4거래일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진칼인데요. 대한항공과 지분 수합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CQ부입니다. 구조적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포스코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낙폭도 계속 있었지만 오늘도 또한 또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특히나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재정부 장관이 추가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을 이제 시사를 하면서 우선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스탠스보다는 하드 이제 랜딩, 그러니까 급하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측면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경기가 상당히 민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포스코의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1.8%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 철강 가격도 업황이 부진하면서 좀 약세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가장 중요한 것은 철강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철강 가격이 반등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 3개월 저점 대비해서 25%는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포스코 워낙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했던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중국 쪽 업황이 안 좋으면서 지금 급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트렌드는 PER 부분이 5배, 6배다라고 해서 싸다, 들어간다 그런 부분보다도 PER이 20배, 30배가 되더라도 연평균 성장률이 커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는 PER이 그것이 진정으로 8배, 9배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더 베팅을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는 주도주들 봐더라도 엔터주들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그런 쪽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같은 그런 굴뚝산업주들 싸다고 들어갔다가 현대차 싸다고 들어갔다가 다들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냥 관심 종목에 두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 반등의 시점 아니면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싸다라는 논리로 들어갔다가는 주가는 더 싸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잘 가는 종목들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뒤에 굉장히 싸지는 종목이 있지만 포스코 24개월 뒤에 PER이 30배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차트가 그냥 빠졌다고 싸다. 그 차트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우선은 한진칼 지금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가는 급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6%의 그런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특히나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 기업이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주식 3천만 주를 37,800원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한진칼 신주를 4,300만 주를 주당 26,298원에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좀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참여 기업은 빠지지만 이 참여를 받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초가에는 대한항공은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가는 경향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36,850원이고요. 매수를 하기로 한 가격은 37,800원입니다. 이 현재가보다 높죠. 아무래도 한진칼이 비싼 그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걸 사기 때문에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될 수도 있지만 워낙 이쪽 대한항공이라든지 이쪽 한진그룹 쪽에서의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으로는 미미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자체는 상당히 우량한 부분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진해운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그런 지배 구조에서 단에서 모기업은 좋지만 자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오늘같이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담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비단 개별 종목이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지분 관계를 잘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C큐브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화두죠. 뭐 중국, 특히나 화장품 이런 부분에서 걸려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호가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C큐브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냐?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지만 우선은 합성 운모팔 사업을 지금 영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인 수요 증가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특히나 펄 부분이 C큐브 같은 경우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를 하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되고 있죠. 뭐 지금 레포트나 그런 거는 뭐 비단 10%밖에 쓰진 않았지만 사실은 중국 쪽, 특히나 중국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화장품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섹시한 시장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C큐브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 화장품을 노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 뭐 코스온이라든지 뭐 코스맥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들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당분간 이런 호가는 계속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CJ 오쇼핑입니다. 업황 부진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은 횡령 배임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전은 일단 뭐 성격 자체가 뭐 유틸리티 쪽이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러니까 최근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주들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는 사실 한전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죠. 여러 가지 좀 배당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한전 이 부지 매각에 따른 이 매각 금액에 대한 수익 반영 이런 부분들도 또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뭐 이런 기회를 좀 놓칠 리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외국인들이 한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다시금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매도폭이 좀 컸던 때는 뭐 부지 매각한 부분 이후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최근에 다시 기관 수급까지 좀 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한전 부지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좀 이슈가 반영이 됐고, 이제는 순수하게 이제 한전 자체 어떤 펀더멘탈로 상승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주가 수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에 이제 이 한전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전기료 인상에 따른 수익 반영 이 부분인데, 일단 한 고비는 넘겼죠. 올해 정부 들어서면서 이 한전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 쪽으로, 특히나 물가를 수준을 좀 반영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수익적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자체적인 어떤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부터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올해부터가 완전한 영업이익의 이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한전에 대한 매력도를 좀 끌어올리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주가 수준은 최근에 이제 47,500원 고점 이후에 좀 이 횡보했다가 오늘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이었던 47,500원에 대한 트라이가 좀 나와줘야, 그러니까 돌파가 좀 나와줘야 결국에는 좀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수준은 조금 확인해 볼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주가가 결국에는 고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라든지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나 이 거래량을 좀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직전 고점 부근이었던 4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그리고 조정 이런 패턴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투자자분들 때문에는 지금 수준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분들을 좀 가지고 계시고 신규를 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45,000원 언더 수준부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 번째 종목 CJ 홈쇼핑인데 최근에 뭐 한전도 그랬지만 이 구매 관련 그 쇼핑 관련주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또 괜찮았죠. 근데 CJ 홈쇼핑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다른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3분기 홈쇼핑 업계 자체가 비수기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도 CJ 홈쇼핑이 좀 받지 못했다. 그래서 3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저가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바닥 논리를 대입하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기다려야 이제 바닥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지금은 PE 한 14배 후반 정도, 15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는 한 12배 정도 되는데 업종 PER 대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있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에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대는 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대가 좀 지지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원 초반대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사실은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러니까 바닥권이 좀 나온 다음에 뭐 높게 사더라도 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참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죠. 뭐 어제는 뭐 신저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 회사 측이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일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면서 전거래일에 좀 낙폭이 과했던 부분을 좀 메꾸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뭐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좀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매수폭은 좀 눈에 띄나 주가 수준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 근데 또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괜찮은 회사. 근데 왜 과연 이런 횡령 배임설이 나왔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스럽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이 오너 리스크가 한번 시작되게 되면 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2주 동안 특히나 주봉상으로 보면 2주 동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그렇게 신뢰성이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입니다.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3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티캐스트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삼성전자의 그런 모바일 쪽에 대한 약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 4조, 잘하면 4조가 나온다. 4조 이하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예상을 했었던 그런 모바일 쪽의 약세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전에 60만 원대에서 다이렉트로 100만 원을 돌파를 할 때, 불과 예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뚫냐 안 뚫어주냐가 상당한 시장에서의 그런 디베이트 되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100만 원 언더에서 100만 원을 이제 하회를 하냐 안 하냐가 조금씩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모바일에 대한 성장성으로 뚫어졌고 모바일에 대한 쇠퇴성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모바일 쪽에 대한 그런 전망이 삼성전자의 곧 주가의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빠졌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에 31%, 66%가 지금 그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그 부진한 전망이 커지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신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4분기 때랑 내년도 1분기에도 여간해서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싸다고 접근을 하는 방향은 싸는 것과 플러스해서 성장성이 보였을 때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싸다고 해서 뭐 들어왔다라고 하면 장기 횡보 좋을 경우는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PL 부분은 굉장히 짜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싸다고 들어갈 수 있는 논리는 성장성이 보였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삼성전자랑 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는 30만 원대까지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비싸다고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다. 비싸더라도 PER 부분 전망치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리로는 SK텔레콤 자체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서는 그런 부분이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나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소액 결제를 할 때 요즘은 뭐 보안 문제라든지 해킹 문제 때문에 뭐 카드 넣고 그러지 않죠. 휴대폰에서 뭐 30만 원, 20만 원대 이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냥 통신사 통해서 문자 메시지 인증받고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바로 통신사 통해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뭐 결제 회사라든지 아니면 카드 회사에 줬던 수수료 부분이 텔레콤, 그러니까 SK텔레콤 중심으로 했던 통신사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뭐 휴대폰 뭐 하면서 동영상 보고 TV 보고 하면서 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모두 다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모두 다 데이터를 접속해서 하면서 다들 이런 부분이 통신사들한테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바로 배당이죠. 배당 특히나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 부분이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통신주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다. 비싸다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2개월 PR이라든지 아니면 24개월까지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RT캐스트입니다. RT캐스트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의해서 오늘 4.1%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영기업인 IPTV, 베트남 국영기업과 IPTV 멀티스크린 솔루션 및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의 그런 규모가 406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죠. 최근 매출액의 거의 55%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로서 인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해서 이제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통 대규모 공급 소식이 있으면 보통은 초반에 좋았다가 음봉을 달면서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RT캐스트도 10%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 3%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 자체는 지금 반영은 돼 있다. 또한 지금 현재 주가인 1,1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의 그런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못 뚫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1,000원 이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테크윈입니다. 3분기 실적 우려와 성장 모멘텀 부족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미디어는 모바일 광고 성장 기대감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진 PNC는 청구 소송 취하 및 관리 종목 해제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더 살펴봐 주시죠. 네, 테크윈은 거의 바닥권에 있네요. 주가가 사실 기대감, 예전에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빠졌냐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죠. 3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실적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이 보고서가 좀 나왔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유를 들어서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엔저에 따라서 일본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 생각보다 약하다. 칩마운트 부분의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실적 회복이 더딘 부분이 결국에 주가를 좀 바닥권에 돌려놓는 재료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뭐 바닥권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이 삼성테크인을 사서 상승폭을 누리는 게 다른 종목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사실 자신이 없다니까 상대적인 수익률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매하시는데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좀 나왔네요. 이 모바일 광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KT그룹 계열의 디지털 미디어 랩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뭐 워낙 모체가 좋다.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이 되면 될수록 이 나스미디어가 가장 큰 최대어로 꼽힐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이 모바일 기기 자체 보급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이 2012년도에 규모가 한 2,159억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 4,160억 거의 2배 정도 늘었고요. 올해는 6,200억 수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폭이 물론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간 수준만큼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좀 커가고 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시장의 확대는 나스미디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했거든요. 주가도 뭐 일단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 오늘 뭐 보고서에 따라서 여기서 좀 수익을 누려봐야지라는 의견으로 좀 매수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고요. 현재 PER이 한 30배 넘기 때문에 일단 PER적인 밸류에이션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 물론 뭐 12개월 포워드로 했을 때 내년도를 좀 보고 뭐 땡긴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하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한진PS인데요. 관리 종목 해제 때문에 좀 상승세를 좀 누리고 있네요. 청구 소송 소치아 그리고 관리 종목 탈피 이 두 가지 이슈인데 이거 한진PS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양자 간에 합의가 되면서 원고 측에서 소치아서를 접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법률적인 어떤 이슈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됨에 따라서 소속부를 이 중견기업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소치아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이슈들은 좀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5일선을 좀 타고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들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동양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닥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단발성 악재다. 2000선 초반에 반등 모색을 전망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시장보다는 업종, 종목별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금일 하락 시에는 과매도권으로 판단해 외국인 돌아올 때까지 관망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보다는 업종 종목별로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 모멘텀 약화 우려로 코스피가 7월 이후에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60일선을 이제 전일 하향 이탈하면서 오늘까지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보다는 이제 업종,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부담이 됐던 부분이 이제 9월 FOMC,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찬반 투표였는데 우선 시장에서 예상했던 긍정적인 그 예상에 부합되는 선에서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제 호재성 재료로 시장에서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종료 이후에 오히려 국내 증시가 의미 있는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해왔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월요일 날 대규모 선물 매도에 이어서 지속적인 매도세 일관하면서 코스피는 지속적인 이제 기간 조정 변동성 구간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시장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라든지 개발 이슈 이런 모멘텀들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부담이 되면서 당장에는 좀 코스피가 의미 있는 방향성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한전부지 인수금액 과다 이슈로 현대차그룹이 시세 부진한 모습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더욱더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시장의 기간 조정 양상은 좀 지속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단기 낙폭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오늘 내일 중에 시장 반등 예상할 수도 있지만 다만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는 조금 아직까지는 부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지수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고 이제 업종, 종목별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관심 갖고 있는 업종으로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있는 건설 증권 업종, 그리고 중국 국경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류, 화장품 업종,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제 연말 맞아서 배당주 위주로 좀 관심 갖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금일도 삼성전자의 하락과 더불어서 시장은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2020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자,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즉,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참 시장이 우려스러운, 즉 시장이 너무 핫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내려집니다.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런 과도한 언더슈팅은 결과적으로 증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증시 하락의 어떤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연속으로 이틀째, 지금 이제 3일째 가까이 코스닥, 코스피 동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동반 하락의 모양들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반 하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또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 이제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좀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언더슈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매년 성장률, 물론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이제 컨센서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급감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지배구조의 개편의 영향을 좀 받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바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녹화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녹화된 부분이니까요. 들어보시면 재미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 현대, SK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하락세와 더불어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구간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는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시장의 하락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분히, 좀 참고가 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음원 관련주들이죠. 음원 관련주들 역시 소리바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헬스케어 관련주죠. 인성정보라든가, 비트컴퓨터, 그리고 인포피아, 이런 종목들이 전일도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 지금도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 비트컴퓨터, 인포피아 이런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바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종목 쭉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전히 제가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던 RF텍, 즉 무선 충전 관련주들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죠? 크로바이텍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희한하게 철강주들이 전일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한국주철관이라든가, 금강철강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오히려 NI스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강한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좀 낙폭이 이루어졌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주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에코플라스틱 전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오늘 소폭 조정에 들어갔지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섬유 관련주들,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섬 이런 종목들 계속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죠. TK케미칼이 조정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림 여전히 신고가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세이브존 INC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신원, 여기다 신원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신원도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신원이 계속 지금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원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죠? 전일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죠? 2,78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자, 애니메이션 관련주들 중에 오늘 레드로버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레드로버 역시 건전한 조정대, 즉 지지대를 확보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오로라 역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다 또 간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크레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크레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 SDS 상장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 길 결정이 되는데요. 이 삼성 SDS가 왜 이렇게 빠른 상장 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즉 이때까지 증시에서 없었던 패스트 트랙에 대한 결정 여부예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이 부분은 뭐냐면 상장 예비 심사일로부터 이제 20일쯤에 패스트 트랙, 이제 빨리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삼성 SDS 상장에 대한 부분들, 이 길 결정이 되겠느냐, 바로 내일 결정이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다 또 간다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방영되는 8시 방송이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배구조 관련은 여러분들 계속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이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재편이 돼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삼성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 3명 있었죠. 그죠? 그리고 딸 이명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를 승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명희 회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신세계 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이서진, 이부진, 이렇게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홍라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배구조상에서 자, 이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성향 자체가 보면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다음에 좀 미술 쪽에 관심이 깊습니다. 이 영향은 바로 홍라희 여사, 화마트홀 관장으로 있는 홍라희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라희 여사가 어디 그룹 쪽이냐? 보강 그룹 쪽이죠. 그래서 이 보강 피닉스 파크, 보강 피닉스 홀딩스, 보강 피닉스 소재 이런 부분들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상에서 과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냐, 그리고 그 지분이 많은 쪽에 결국은 일감을 몰아주게 할 텐데 그 일감 몰아주게 할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 토픽으로 꼽아드렸던 것이 바로 크레듀입니다. 크레듀는 교육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지금 삼성의 모든 계열사, 삼성 그리고 삼성의 삼성전자 이런 모든 회사들의 지금 직무 능력 평가 시스템을 이 크레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일감 몰아주기식 냄새가 약간 나죠. 그래서 크레듀를 어떤 토픽으로 좀 꼽아드렸는데 크레듀가 지금 금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S 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크레듀가.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셔야 됐고. 금일 휘닉스 소재가 최근에 보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휘닉스 소재, 그다음 휘닉스 홀딩스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보강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자,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부분도 홍라희 여사 쪽에 어떤 그룹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보면 이제 외가고요. 이현희 회장 쪽에서 보면 처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 들어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일 어떤 부분에 의해서라도 금일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삼성 SDS가 패스트 트랙이 결정되면 이것은 그러면 모멘텀이 사라지느냐가 아니에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이 안 되면 소폭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면 또 다른 식의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기 실적이나 성장세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의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더라도 끝까지 어떤 수익성 구조에서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시장은 조금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시장이 지금 건전한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추세 하락 반전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건전한 조정 쪽에 무게를 실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575포인트에서 상승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